네, 3주차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BIM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PT를 볼게요. 자, BIM의 활용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에 BIM이라고 검색을 하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BIM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하나의 파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준비한 PPT가 또 있어요. 그때 다시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내용이고 넘어가서 이제 BIM 기반 설계 프로세스의 특징과 문제점을 한번 보면 협업상의 이제 문제점들이 좀 존재합니다. 이제 완벽하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BIM이라고 해서 뭐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조금씩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나마 2D 설계로 했을 때보다 효율성도 좋고 이제 문제점들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거. 설계 초기 단계에서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참여하기가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데 규모가 커지면 설계 진행 장비의 사양이나 용량 한정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레빗이나 뭐 라이노를 썼거나 뭐 다 프로그램들 써보다 보면 알겠지만 건물이 조그만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근데 이게 점점점 건물이 커지면 용량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내 컴퓨터에서 이 파일을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너무 파일이 무겁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이 돼 버리는 경우도 존재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건물 하나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계획 설계만 해도 용량이 커지면 어려운데 거기에 구조 들어가고 전기 설비, 기계 설비, 토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테리어 막 들어가 버리면 용량이 감당을 못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모든 업무가 초기 단계에 너무 집중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도대체 이걸 누가 책임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업무 구분하기가 모호한 거예요. 왜냐면 협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을 다 분업해 버리니까 내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대신에 다른 분야에서 한 사람들이랑 일이 막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들은 많았지만 내 할 일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내가 할 일인지 제가 할 일인지 애매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또 의사소통도 약간의 문제가 왔어요. 그죠?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BIM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BIM을 할 수 있는 배운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지금 레빗이라고 하는 걸 배운 사람들이 현업에 지금 실무에 굉장히 많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경험이 굉장히 많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레빗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무에서 일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다 보니까 실무적인 경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험치가 낮다 보니까 BIM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BIM을 더 잘할 수 있어. BIM을 잘하려고 그러면 설계만 잘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구조도 좀 할 줄 알고 설비도 할 줄 알고 이런 디테일도 조금 알고 이렇게 시공은 어떻게 되는지 요령도 좀 알고 있고 이렇게 경험이 좀 있어야 쌓여야 그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할 때 모델링에 반영해서 디테일도 고려해서 모델링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BIM을 도입했지만 BIM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특히 건축에서는 BIM을 다루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구조, 설비, 시공, 인테리어 쪽에는 레빗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다 보니까 협업을 하려면 구조하는 사람들도 BIM 해야 되고 설비하는 사람들도 BIM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BIM을 못하니까 원활하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건축주가 BIM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BIM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기존 방식에는 기획 설계 단계는 요만큼이라는 거고 비용 얼마, 계획 설계 단계에는 이만큼이라는 거고 비용 얼마, 이렇게 하던 버릇이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관행이 있잖아.
근데 BIM으로 하게 되면은 업무량이라고 하는 게 앞 단계로 쏠린다 그랬죠. 그래서 기존의 업무보다 많아요. 그러면 기획 설계 단계에 대한 우리가 일하는 대가가 증가해야 되고 계획 설계도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야. 왜 비용이 증가하냐 라는 거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비용이 증가했냐. 그러면 기본 설계 단계나 실시 설계 단계에서 비용을 깔아. 왜? 2단계에서 할 일을 앞에서 했으니까 뒤에 있는 비용을 깔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건축주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BIM으로 해서 효율적이 돼서 비용 절감이 일어난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이거는 건축 설계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시공 단계랑 유지 관리 단계에서 비용 절감이 발생하는 거지 설계 단계에서 비용 절감이 발생하는 게 아닌데 건축주들은 BIM 프로세스를 하게 되면 설계 단계에서도 비용이 줄고 시공도 줄고 유지 관리도 줄고 다 줄는 줄 알아.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건축가들이 하는 업무는 2D 할 때보다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비용은 증가한다. 그 대신에 설계의 퀄리티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에서의 비용 절감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게 장점인 거지. 그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기획 설계 단계, 뭐 계획 설계 단계 이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들이 BIM으로 했을 때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그냥 읽어보라고 했다고 또 안 읽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낸다는 말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세요. 참고자료도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보세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읽어보세요. 영상 참고자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시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BIM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왜 앞으로 BIM이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동영상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영상 하나는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을 제가 또 두 번째 동영상이란다. 두 번째 PPT를 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킬게요. 네, 두 번째 PPT입니다. 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BIM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조금 하다 말았죠. 그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BIM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설계란 뭐냐 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기계, 장비, 건축물 등의 구조물에 있어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또한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계획을 종합하여 설계도를 작성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설계도라고 하는 거를 CAD나 드로잉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2D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케치업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노, 레빗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3D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 자체는 동일해요. 이거를 2D 방식으로 하느냐 3D 방식으로 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왜 3D가 좋으냐 2D 방식으로 했을 때는 3차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 도면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잖아 개수가. 그렇다 보니까 도면의 종류와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기 쉽고 보여주기 쉬운 데만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디테일 부분, 접합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보여주려면 우리가 디테일 도면을 굉장히 많이 그려야 돼요. 부분 디테일을 엄청나게 많이 그려야 돼요. 실제로 실시설계 단계 가면 부분 디테일 도면을 엄청나게 많이 그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으로 하게 되면 안 보이는 부분도 다 계획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협업하기에 좋다. 건축주를 이해시키기에 좋다.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프로세스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빨리 캐치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도 거의 없다 라고 하는 게 장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BIM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레빗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BIM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IFC라고 하는 확장자를 이용하는데, 이 IFC라고 하는 공용 포맷을 우리가, 특히 이 공용 포맷을 이용한 설계 프로세스를 우리가 BIM이라고 부르는 거지, 레빗, 딱 정해져 있는 레빗이라고 하는 거를 BIM이라고 부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 BIM을 할 수 있다고 BIM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BIM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IFC를 이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축 부분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레빗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건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조, 토목, 전기, 설비 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거기랑도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업무들도 IFC 형태로 정보들이 만들어져 있고 3차원으로, 그리고 나도 가지고 있고 서로 주고받거나 합치거나 이런 과정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카카오톡 플랫폼이라고 보면 돼요. 카카오톡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쓰고 윈도우에서도 쓰고 애플에서도 쓰고 여러 개에서 쓸 수 있잖아. 그죠? 운영체계가 다르지만 쓸 수 있는 것처럼 레빗에서도 쓸 수 있지만, 레빗이 아닌 뭐 디지털 프로젝트에서 쓴다던가 아니면 아키캐드에서 쓴다던가 벤틀리에서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운영체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 플랫폼 체계를 우리가 하나의 단일한 확장자로 만들어 놓은 게 IFC고, 그 IFC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 플랫폼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BIM이다 라고 부르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IM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건축 설계 단계에서 하는 게 있고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서 하는 게 있고, 그 중간쯤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위한,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파트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따로따로 하지만 이거를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정보를 호환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협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IFC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플랫폼 BIM에서 이거를 지원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통합설계 프로세스의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IPD라고 하는 것에서 발전해서 현재의 BIM으로 개발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BIM이라고 하는 거는 출발은 IPD라고 하는 통합설계 프로세스에서 왔지만, 향후에는 이게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 분야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무기는 BIM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BIM을 하려고 다들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IFC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IFC를 할 때 BIM 툴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여러분들은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레빗만 배우지만,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오토데스크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벤틀리, 그 다음에 아키캐드, 뭐 게리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디지털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준다. IFC로 다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FC 확장자를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분석 프로그램들,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한다. 그리고 이런 애들이 나중에는 또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던가 아니면 3D 프린터 방식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던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뭐 여러가지 컨텐츠들 있죠. 유지관리 컨텐츠들, 도시관리하는 컨텐츠들, 이런 데도 활용이 된다. IFC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 BIM이라는 개념과 스몰 BI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빅 BIM이라고 하는 거는 IFC를 가지고 여러 분야들이 협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면 스몰 BIM은 뭐냐?
이거는 스몰 BIM은 IFC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소프트웨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여러 개가 지원이 되잖아. 그죠? 예를 들면 레빗 하나만 가지고도 레빗 안에서 우리가 건축가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도면도 만들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물량도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렌더링도 걸 수 있고 여러 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잖아. 그죠? 이렇게 하나의 단일한 응용 그 시스템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스몰 BIM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빅 BIM은 IFC라고 하는 오픈 BIM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스몰 BIM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오토데스크 제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거나 설계 여러가지 분석을 하거나 도면 뽑거나 렌더링 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스몰 BIM으로 부른다. 그래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스몰 BIM을 배우는 거고 단일 운영 체계 안에서 관리되는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BIM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IFC라고 하는 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아까 이야기했던 IPD의 개념에서 IPD 개념에서 오기 때문에 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정보 교환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각각의 파트에서 하는 업무들이 하나의 정보를 공유해서 효율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게끔 만들어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는 상호 운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상호 운용성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BIM은 상호 운영성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전생의 주기 관리도 되고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4차 산업혁명과도 이게 연관이 돼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에 설명했던 거를 부연 설명하는 건데요. 2D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각각의 단계에서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BIM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냐면 다른 단계, 기본 계획 단계에서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실시 설계나 시공 단계나 유지 관리 단계에서 했던 일인데 일부분은 우리가 미리 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 설계 단계에서 대체로 기본 설계 단계입니다. 대체로 이 단계에서 나중에 할 일이었던 실시 설계나 시공이나 유지 관리 업무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업무가 초기 단계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요. 반면에 뒷단계로 가면 실시 설계 단계 이후로 가면 예전에는 실시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었는데 이 일들을 앞에 기본 설계 단계에서 많이 선행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실시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확 줄어요. 확 줄기 때문에 뒷단계에서 해야 되는 업무 로드들이 확 줄어드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BIM 설계 프로세스가 굉장히 생산성도 좋고 경제성, 효율성이 높아서 건축주들이 특히나 이런 프로세스 방식을 선호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BIM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메이저에서는 BIM 모델링을 같이 설계 단계에서 BIM을 써요. 아예 그냥 설계 시작할 때부터 CAD 안 쓰고 레빗 켜가지고 레빗에서부터 작업을 막 해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 하던 도면 작업도 같이 하고요. 뭐 성능 분석 시뮬레이션도 하고요. 다 같이 해요. 근데 이게 규모가 작은 데서는 이런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걸 못해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젝트 방식대로 설계 회선하고 2D로 하고 이제 외부에다가 3D 설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성능 분석 파트를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BIM이 정착이 잘 안 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는 방식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남는 것도 없고 일만 더 많이 늘고 외주 비용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늦추는 거지, 최대한. 근데 우리가 디지털 건축 세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2030년 되면은 민간 건물이랑 뭐 공공 건물 상관없이 전부 다 인허가 포함해가지고 BIM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세움터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뀌게 되면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걸 안 하면 그냥 일 못하는 거야.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배우면 실무 나가서 뒤늦게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손해죠. 그죠? 왜? 빨리 배워야 실무 가서 적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써먹을 텐데 지금 안 배우면 실무 가가지고 그때 배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때쯤 되면 여러분들 후배들은 이미 다 배워서 졸업해. 그럼 여러분들이 뒤처지겠지. 그죠? 아무래도 늦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늦게 배우면 늦게 배울수록 배우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내가 기존에 쓰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 내가 이미 캐드를 하고 스케치업을 하던 그 버릇이 있는데 갑자기 레빗으로 바꿔라 라고 한다고 이게 갑자기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레빗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LOD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OD라는 명칭 대신에 BIL이라고 하는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BIL 표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BIM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BIM 설계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랑은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개별적으로 그 단계별로 하는 업무나 여러분들이 레빗으로 해야 되는 모델링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LOD라고 하는 거는 미국 기준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준인데 한국에서 미국 기준을 참고해 가지고 BIL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LOD에 대해서 좀 연구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거나 찾아보면 LOD 내용 자체가 IPD 내용, 그 다음에 BIM 그 3차원 설계 프로세스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 설계 단계별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모델링 수준은 어느 수준으로 돼야 되는지를 정의 내려놓은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OD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나누고 있고 각 단계별로 이런 업무를 하고 이 내용에 준해서 모델링을 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고 자료를 찾아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된 객체의 정보는 어느 수준까지 입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리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LOD에 딱 맞춰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수준 정도는 LOD 200 정도보다 조금 더 배우는 정도, 300까지 못 배워요. 여러분들 300까지 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설비라든지 엔지니어링 파트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300까지는 여러분들 못합니다. 200단계 정도까지 모델링을 하는데 200단계도 사실 디테일은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200단계는 아니에요. 완벽한 200단계는 아닌데 300단계에서 해야 되는 내용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200단계다 라고 보기 때문에 대충 한 250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은 250 수준의 한 60% 정도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BIM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앞에 동영상에 이어가지고 협업이라고 하는 거를 키워드로 쭉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협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협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그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협업을 하는데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IPD 그리고 BIM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은 도입을 해서 쓰는 단계에 와 있고 BIM을 우리가 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BIM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BIM의 특징과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일부러 좀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가 4주차까지 이제 동영상 강의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면 5주차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5주차에도 만날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동영상 수업을 적게 하고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주차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